그날 저녁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밤이었죠. 거실 소파 옆 충전기에 꽂혀 있던 남편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보통이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 핸드폰을 뒤지는 아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위로 뜬 발신자 이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배현석, 남편의 형 시숙이었죠. 시숙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 자체가 흔치 않았어요. 명절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저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말았죠. 돈 안 보내면 다 폭로한다. 숨이 한 박자 늦게 돌아왔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화면 위에서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이 보낸 건 아닌지. 하지만 발신자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배현석,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폭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모처럼 꽂혔어요. 대체 무엇을 폭로한다는 건지, 왜 남편이 이런 문자를 받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쥔 채 저는 남편이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이런 문자를 받고도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체 얼마나 오래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한 지 3년 가까이 되도록 저는 남편의 등 뒤에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문자 내용만큼이나 저를 깊게 흔들었죠. 아내로서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지금 당장 물어야 했습니다. 이 문자가 뭐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가만히 모른 척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이 있는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귀 안쪽까지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이 열어젖힐 문 뒤에 어떤 것이 서 있을지 그날에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 전부터 그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시숙 배현석. 남편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의를 갖췄을 뿐이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간 날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맞아주셨고 시아버지도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숙은 거실의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나와서 인사하라고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한참 뒤에야 방문이 열렸고 시숙은 고개 한번 까딱하더니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스쳐본 그 모습은 머리도 감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묘한 냉기가 등을 타고 내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민망한 듯 웃으며 원래 좀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도 다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팔을 붙잡고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시숙의 눈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어요. 축하는커녕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평생에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에서조차 그 모양이었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숙은 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이해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성적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다 큰 성인이 시어머니가 옆에 붙어 있어야만 겨우 현관 밖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4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손을 잡아야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음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죠. 한 번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늘 저러시는 거야? 혹시 어디 아픈 거야? 남편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짧게만 대답했어요. 형은 좀 사정이 있어. 그냥 이해해줘. 나중에 천천히 다 이야기해줄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죠. 남편은 그 뒤로도 시숙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그 주제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시숙에 대한 불편함을 속으로 단단히 접어 넣었습니다. 꺼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숙은 남편보다 3살 위였습니다. 나이로만 보면 형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거의 없었죠. 취직을 해도 3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잘리거나 혹은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이력서에 적을 경력보다 공백이 더 긴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시숙 편을 들었습니다. 현석이가 못난 게 아니라 직장이 현석이를 못 알아본 거야. 우리 현석이처럼 착한 애가 어딨어? 다음엔 꼭 좋은 데 갈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안에 쓴맛이 올라왔어요. 40이 넘은 사람이 부모 등에 엎여 사는 꼴이 안쓰럽다기보다 한심하게 느껴졌죠. 시어머니의 감싸기가 시숙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현관에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승무가,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현석이를 네 회사에 좀 넣어줘. 월급 적게 줘도 좋아. 밥벌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IT 회사에서 시숙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걸 남편도 저도 어쩌면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아주버님 회사에 넣으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뿐 아니라 당신 회사는 어떻게 되겠냐고. 아주버님이 우리 일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건 형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고개를 숙이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이 모양인 거잖아. 어머님이 매번 감싸니까 아주버님이 바뀔 수가 없는 거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혼자 고민하더니 어느 날 저를 불렀죠.
형 데려오기로 했어. 내가 옆에서 직접 가르치면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걸 남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불안이 가슴 한쪽에 돌처럼 내려앉았죠.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결심한 것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저도 남편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었기에 시숙의 회사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감대로 문제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숙은 출근하자마자 직원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죠. 자리에 앉더니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데도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람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옆에 앉아 하나하나 업무를 알려줬어요. 같은 내용을 3번, 4번 반복해서 설명했죠. 하지만 시숙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틀렸어요. 남편의 인내심이 조금씩 갈려나가는 것이 옆에서도 보였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장형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점심시간마다 수근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하루하루 가라앉고 있었죠. 남편은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날마다 무거워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어. 그럴 줄 알았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아주버님 정리해. 더 늦기 전에.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봐. 형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적응? 출근해서 모니터만 쳐다보는 게 적응이야? 직원들 눈치 안 보여? 다들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당신만 모르는 거야? 한 달만 더 지켜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내가 정리할게. 약속할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말해봤자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숙은 여전했고 남편만 소리 없이 달아가고 있었죠. 3달째 접어들자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수척해진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시숙 걱정에 잠식당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밥을 차려놔도 몇 숟갈 뜨다 숟가락을 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남편 앞에 앉았죠. 여보,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 아주버님 정리해.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져. 남편이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직원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죠. 시숙이 거래처 납품 서류를 엉망으로 작성했고 그것이 큰 클레임으로 터진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까지 통보해온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야만 겨우 수습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죠. 당장 아주버님 불러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게 해. 본인이 저지른 일이잖아. 형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계속 안 받아. 뭐? 지금 이 판에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은 다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숙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자기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라진 것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다니 40이 넘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도 시숙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어요. 2번, 3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그 신호음이 허공에 울릴 때마다 분노가 한 겹씩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거래처로 향했어요. 자기가 만든 실수도 아닌 것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처량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쓰러졌어요. 넥타이를 풀어헤쳐서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까지 생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해. 아주버님이랑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당신 회사야. 당신 인생이라고. 아주버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꼴을 난 더 이상 못 봐. 남편은 지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동일하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모르겠어. 대체 왜 그렇게 아주버님을 못 끊는 거야? 단순히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형제라도 이 정도면 선을 긋는 게 맞잖아.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형한테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이야. 난 그걸 옆에서 직관하게 되는 거고. 말해봐. 대체 아주버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항상 약해지는 건데? 어? 매번 말해준다 하고 지금 벌써 3년째야. 이젠 안 돼. 말해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던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단순히 가족이어서가 아니야. 저는 남편 옆에 앉았죠. 남편의 눈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나는 죽어라 공부해도 반에서 1등도 힘들었는데 형은 놀면서도 전교 1등이었어. 선생님들이 서울대는 당연하다고 했을 정도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의 시숙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전교 1등이었다니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지금 저러시는 거야? 그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혹시 사고로 머리라도...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편이 꺼내려는 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사실 동생이 있었어. 동생? 당신한테 동생이 있었다고? 하율이 남동생이었어. 어릴 때 집 근처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저는 숨을 삼켰죠. 남편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시댁 어디에서도 셋째 아들의 흔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 한 장,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죠. 이 가족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린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그 충격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 사람이 통째로 바뀌었어.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 근데 형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소용이 없어.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열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시숙을 향해 품고 있던 한심함과 짜증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음침함의 정체가 게으름이 아니라 깊디 깊은 상처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시숙이 세상과 벽을 쌓은 이유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서져 버린 것이었죠. 동생을 잃은 사람, 그 무게를 수십 년째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숙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저는 그 사람의 등 뒤에 서린 어둠의 윤곽을 그날 밤 처음으로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뒤 저는 시숙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불편함을 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펼쳐보기로 한 거예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숙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아주버님, 이거 요즘 맛있다고 소문난 약과예요. 드셔보세요. 시숙은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민 봉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갈 때마다 시숙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골라서 챙겨갔습니다. 아주버님, 이번엔 호두과자 사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을게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니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시숙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짧게 한마디를 했죠. 고마워요. 그 네 글자가 저에게는 꽤 큰 의미였습니다. 닫혀있던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비친 것 같았어요. 시숙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나름 보람을 느꼈죠. 이대로 천천히 나아지면 되겠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었습니다. 남편도 요즘 형이 좀 나아진 것 같다며 오랜만에 환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 지금 빨리 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빨리 와줘. 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왜 갑자기 병원에요? 지금은 말하기가 힘들다. 빨리 와,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넘어 공포가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급히 연락했고 우리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죠.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뇌진탕입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신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현석이한테 약 먹으라고 크게 혼을 냈어. 그랬더니 현석이가 아버지한테 대들었고 말다툼이 커졌어. 그러다 현석이가 아버지를 밀었는데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대로 쓰러지셨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던 시숙이 자기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말이었어요. 간식 하나에 고맙다고 했던 그 입으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거칠게 물었습니다. 형 어디 있어? 형 지금 어디 있냐고. 병원까지 같이 왔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찾고 있었어. 아버지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 또 도망이야? 매번 이 모양이잖아. 남편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어 뒤따라갔죠. 복도를 지나 로비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걸음이 거칠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걷는 남편의 등이 분노로 부풀어 있었어요. 병원 안을 한 바퀴 돌고 주차장까지 살펴봤지만 시숙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병원 밖 공원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시숙이었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실려보낸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자세였어요. 마치 세상의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이 성큼성큼 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미친 짓 좀 작작해. 아버지가 지금 의식도 못 찾고 누워있어. 형이 밀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시숙은 하늘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시숙의 눈이 이상했죠. 분노도 후회도 없는 텅 빈 눈이었습니다. 숙모가 그때 왜 그랬어?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순간 굳었어요.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내려친 것처럼 남편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죠. 뭐? 지금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치 남편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시숙은 다시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갔죠. 남편이 시숙의 옷깃을 움켜잡더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시숙의 몸이 벤치 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시숙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죠. 여보, 그만해! 제발! 저는 달려간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뒤에서 뛰어왔죠. 승무가,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엄마가 빌게. 제발 그만해.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 뒤에서 두 팔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남편은 그 눈물을 보더니 하늘을 향해 한 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는 그만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짐승이 참다 못해 터져나와 소리를 지른다면 아마도 저런 소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남편을 쫓아가야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떠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까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마치 그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넌 집에 가봐. 숙묵이가 걱정이야.
어머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더 불안해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전 알아야 해요. 서진아, 제발 지금은 묻지 마라. 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청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는 선이 분명했죠. 저는 그 벽 앞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거듭 가라고 하니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아버지 상태가 걱정되어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남편이 받았죠. 여보, 미안해. 감정 좀 추스르고 있을게. 못 볼 꼴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이야? 집이야. 아버지는 어떠셔? 아직 의식 못 찾으셨어. 기다리고 있어. 미안해. 내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전화를 끊고 저는 대기실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저녁쯤 시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는 정밀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기실로 나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서 숙모기 좀 살펴봐. 저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섰죠. 집에 도착하니 서재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어둠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만이 남편의 윤곽을 희미하게 그리고 있었죠. 여보, 아버님 깨어나셨어. 큰 문제 없대. 그리고 아까 왜 그랬어?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한 거야. 미안해.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남편의 눈빛 속에 단순한 분노 이상의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시숙의 말, 시어머니의 완강한 침묵, 그리고 어둠 속 남편의 표정. 세 개의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죠. 며칠 뒤 시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퇴원 수속을 밟고 시댁으로 모시고 갔어요.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죠. 차에서 내리실 때도 부축 없이 걸으셨고 표정도 한결 편안했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의 창백함이 많이 가신 얼굴이었어요. 서진아, 많이 걱정했지?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퇴원하신 게 어디예요? 아버님이 나으신 게 제일 중요하죠. 고마워. 이 좋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이 많다. 시아버지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으시는 건지 참으시는 건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표정 어딘가에 아들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묻어났죠. 시댁 현관에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숙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문도 닫혀 있었고 신발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 아주버님은요? 아버님 퇴원하시는 날인데 안 계세요? 현석이가 미안해서 못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조여지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찰나의 변화였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죠. 시어머니도 남편의 표정을 살폈는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승무가, 걱정 마. 현석이가 그 뒤로 많이 변했어. 약도 제때 먹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어. 엄마가 지켜보니까 이번엔 진짜 달라졌어.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아들을 변호하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전에도 몇 번이고 들었던 패턴이었죠.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눈빛에는 믿음도 의심도 아닌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온 사람의 체념이었어요. 시아버지를 안방에 모시고 간단히 식사를 챙겨드린 뒤 우리는 시댁을 나섰죠. 현관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시숙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조수석에 앉은 저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고요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빛을 세면서 묵묵히 남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 뒤 며칠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숙이 남편에게 먼저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도 꼭 사과할게. 남편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기쁘다기보다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숙이 먼저 사과를 한 적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하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숙이 방에서 나와 저희 부부에게 먼저 인사를 한 것이죠. 늘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시숙이 거실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드렸어. 그리고 승무가 너한테도 그동안 미안했다. 형이 너무 못났지? 앞으로는 달라질게. 시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그거 봐라. 내가 뭘 했어. 현석이가 달라졌지? 이번엔 진짜야. 우리 현석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시어머니는 시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작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도 짧게 괜찮다고 답했죠. 그런데 저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시숙의 사과가 어딘가 연극처럼 어색했어요. 대사를 외워온 사람처럼 말의 억양이 평평했죠. 무엇보다 시숙이 남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말을 고르는 모습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난 뉘우침이라면 저렇게 상대방의 표정을 더듬지는 않았을 것이죠. 어쩌면 저만 느끼는 위화감인지도 모른다 싶어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은 느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충전기에 꽂혀있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떠올랐죠. 나이가 나이인데 어디 입사가 되겠냐. 창업할 테니까 돈 좀 줘. 그 아래에 이어진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돈 안 보내면 다 폭로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사과 문자도
방에서 나와 고개를 숙인 것도 전부 밑밥이었죠. 변한 척이 결국 돈을 뜯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시숙의 반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갑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한 가지 끝내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폭로. 대체 시숙이 말하는 폭로란 무엇일까? 남편의 어떤 비밀을 쥐고 있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남편 핸드폰을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 문자가 대체 뭐냐고.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잖아. 폭로가 뭔데? 대체 뭘 폭로한다는 거야?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님네로 가자. 아버지 좀 만나야겠어.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나한테 먼저 설명부터 해. 차에서 설명할게. 지금 당장 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어조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외출 준비를 했죠. 무언가 큰일이 터지려 한다는 직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는 그 20여 분 동안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핸들을 잡은 남편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꺼낼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은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차는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부모님 앞에 섰죠. 엄마, 아버지. 형,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형 상태 심각해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가족 전부가 무너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정신병원? 안 돼. 절대 안 돼. 현석이를 거기 보내는 건 절대 안 돼, 승무가. 엄마, 형이 저한테 돈을 뜯으려고 협박하고 있어요. 변한 척한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 그 애를 그런데 보내면 어떡해. 엄마가 돌볼게. 엄마가 다 책임질게.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숙묵이 말이 맞아. 이대로는 안 된다. 여보, 안 돼요. 현석이를 그런데 보내다니.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좁은 거실 안을 가득 채웠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숙이 들어왔어요.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시숙은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숙묵아, 나 좀 보자. 시숙이 눈짓으로 자기 방 쪽을 가리키며 천천히 돌아섰어요. 남편은 시숙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숙은 문을 반쯤 닫더니 남편에게 바짝 다가가 소곤소곤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경 안 쓰는 척하며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죠. 작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숙묵아,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창업 자금 말이야. 형이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크게 필요한 건 아니고 좀만 도와줘. 그러면서 시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제 쪽을 흘끔거렸죠. 말소리가 더 작아져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수씨, 응? 문자 아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숙의 눈동자가 저와 남편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입술을 핥으며 다음 말을 고르는 모습이 너무나 서투르고 뻔했죠. 겉으로는 부탁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협박이 먹혔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내놓고 지금 돈을 부탁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어설프게.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번에 진짜야, 믿어봐. 형이 언제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한 적 있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형이 알아서 잘할게. 두 번 다시 너한테 손 안 벌릴게. 남편은 시숙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시숙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어요. 남편은 시숙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을 나서는 동안 시어머니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까지 나와 서 있었죠. 차에 타자 남편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에 연락할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신이 이걸 얼마나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걱정할까봐 그랬어. 미안하면서도 답답했어요. 남편이 홀로 감당해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죠. 혼자서 삼키고 혼자서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형을 위해서라도,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혼자 하지 마. 우리 같이 해결하자. 나도 이 집 사람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핸들을 잡은 남편의 손에 처음으로 힘이 아닌 온기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남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작정한 사람의 눈이었죠. 오후에 병원에서 사람이 온대. 미리 아버지 집에 가 있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죠. 평소보다 더 깊이 의자에 몸을 묻고 계신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있는 것을 보니 밤새 우신 것이 분명했죠. 시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돈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방문 너머의 평온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을 시숙만 모르고 있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네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모두의 등이 동시에 굳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병원 관계자 3사람이 들어왔죠. 체격이 큰 남성 3명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죠. 시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시숙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 나와봐. 시숙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거실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았죠. 체격 좋은 남자들, 그리고 가족들의 굳은 표정. 시숙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색이 빠졌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시숙은 남편에게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속인 거야? 돈 준다고 해놓고 나를 가두려고?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너 이 자식이? 야, 네가 온 가족을 다 속였지? 엄마, 아빠, 재수씨, 지금 이놈한테 속는 거라고! 형, 이게 형을 위한 길이야. 형 상태 심각해. 치료를 받아야 해. 닥쳐. 날 위한 길? 네가 뭘 알아?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미친놈 취급이야? 시숙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병원에서 온 남자 둘이 시숙의 양팔을 잡았죠. 시숙은 온몸으로 버둥거리며 발을 굴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은 한숨이 시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두 노인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죠. 엄마, 아버지, 나 좀 살려줘, 제발. 숙먹이가 다들 속이는 거라고. 시숙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시숙을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시숙은 끝까지 저항하며 끌려갔죠. 복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시숙의 외침이 벽을 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귓속에서는 잔향이 울렸어요. 남편은 현관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주먹을 쥔 손이 희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무리 시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한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은 차마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이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시숙도 남편도 이 가족 전부가 무너져 버릴 것이었어요. 시댁을 나와 차에 탄 남편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오열이 터져나왔죠.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데도 숨이 끊어질 듯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형을 입원시키는 순간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온 남편의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울음이 멈출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울음을 지켜보며 저는 시댁으로 향하던 그날 차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이유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수석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차 안에서 꺼낸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사실 하율이는 다운 증후군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죠. 시댁 어디에서도 남편의 입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족이 지워버린 동생의 존재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나는 그런 동생이 부끄러웠어. 친구들한테 알려질까봐 무서웠어. 동생이랑 같이 다니는 걸 누가 볼까봐 피했어. 내 동생인데, 내 피가 섞인 동생인데, 나는 그 애가 창피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고백이라기보다 참회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돌보는 걸 일부러 피했어. 엄마 아빠가 시키면 핑계대고 빠졌어. 숙제해야 한다. 학원 간다. 아프다. 매번 거짓말을 했어. 그날도 내가 하율이를 돌봐야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나는 일부러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어. 남편이 핸들을 쥔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형은 나랑 달랐어. 형은 하율이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 매일 손잡고 다녔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떠먹여줬어. 학교 끝나면 제일 먼저 하율이부터 찾았어.
하율이가 형만 따랐어. 형이 하율이의 전부였어. 나는 피한 걸 형은 매일 기꺼이 한 거야. 남편이 왜 시숙을 끊지 못했는지, 왜 매번 끝없이 기회를 주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죠. 그날 형이 하율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계곡에 갔어. 내가 안 돌보니까 형이 데리고 간 거야. 더운 날이었거든. 하율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그리고 하율이는 그 계곡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어. 그 문장 이후로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형은 그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졌어. 자기가 하율이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믿는 병이 생긴 거야. 방어 기제라고 하더라고. 형 머릿속에서는 그게 진실이 된 거야. 그렇게 믿지 않으면 형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형이 나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한 말, 그게 그거야. 형은 진심으로 내가 하율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 폭로한다는 것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날 하율이를 돌봤으면 형이 계곡에 데려갈 일도 없었어. 형이 평생 폐인이 된 것도 결국 나 때문이야. 동생이 부끄러웠던 나 때문에. 그래서 형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형이 뭐래도 나는 형한테 빚진 놈이야. 그것이 남편이 수십 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의 정체였죠.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형에 대한 갚을 수 없는 빚. 그 모든 것이 남편의 어깨 위에 돌탑처럼 쌓여있던 겁니다. 지금 제 옆에서 오열하는 이 사람은 그 무게 아래서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 위에 제 손을 가만히 포겠죠.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의 짐을 나눠주겠다고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시숙은 입원 후 전문의와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희 부부를 별도로 불러 상태를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경우 한꺼번에 진실을 직면시키면 정신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머릿속에서는 왜곡된 기억이 진실로 굳어진 상태예요. 이걸 한 번에 깨뜨리면 자아가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기억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 스스로 진실에 도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죠. 그렇게 몇 주간의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면회를 갈 때마다 시숙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적개심 뿐이었던 눈에서 서서히 혼란이 비치기 시작했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시숙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저희를 다시 불렀어요. 상담만으로는 환자분의 방어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최면요법을 제안드립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날의 기억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환자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가족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오래 고민하시다가 결국 동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죠. 최면 치료가 시행되던 날 저희는 치료실 밖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숙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고요했습니다. 시숙의 호흡만이 규칙적으로 오갔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숙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아니라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흔드는 떨림이었어요. 날이 더웠어요. 동생 하율이랑 같이 계곡에 갔어요. 둘이서 수영했어요. 시숙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가늘어졌죠. 동네 계곡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둘이서 신나게 놀았어요. 하율이가 저한테 물을 뿌렸어요. 저도 뿌렸고요. 시숙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잠시 옛날의 행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시숙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율이가 허우적거려요. 계곡 한쪽이 깊은 곳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어떡해. 시숙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죠.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요. 하율아, 잡아. 형 손 잡아. 하율아, 안 돼. 시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때 그날의 계곡으로 돌아간 사람의 비명이었어요. 안 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요.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제발. 유리창 너머에서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유리창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요. 시숙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격렬한 오열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고요 속에서 시숙은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시숙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죠. 미안해, 하율아. 미안해. 형이 미안해. 형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율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시숙이 다시 격하게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에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어요. 최면이 끝나고 시숙이 눈을 떴죠. 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죠. 다만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에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유리창 너머 시숙의 텅 빈 눈을 바라봤죠. 유리창 너머 저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고 동시에 무언가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숙의 면회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면회된대. 같이 가자. 남편의 목소리에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이 함께 병원을 찾았죠. 차에서 내리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몇 달 만에 아들을 본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걸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뒤를 따르셨죠. 상담실 문이 열리고 시숙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숙의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이전의 시숙이 아니었죠. 텅 비어있던 눈에 무언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 안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죠.
세상을 차단하던 벽이 거친 자리에 비로소 감정이 들어선 얼굴이었습니다. 시숙은 저희를 보더니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죠. 연극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어떤 계산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숙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죠. 한 발, 두 발. 남편 앞에 선 시숙이 두 팔을 벌려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굳어있던 남편이 시숙의 등에 두 손을 올렸죠. 그리고 시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오열했어요. 소리를 내어 우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닌 수십 년간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 울음 속에 미움도 원망도 빛도 전부 녹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남편의 떨림이 전해졌어요. 오래 참아온 이 가족의 무게가 그제야 조금씩 내려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병원을 나와 차에 타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잘못 아니야. 어린 시절에 당신은 아이였어. 아이가 부끄러움 느낀 게 죄가 될 수는 없어. 당신은 충분히 속죄했어. 당신도 이제는 내려놔도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죠. 결혼 후 처음 보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걸어야 할 길은 아직 멀었어요. 시숙의 치료도 남편의 오랜 상처도 하룻밤에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가족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